사람만 이렇게 꽂아놓은 거지. 이른 아침 서울 광화문 광장 앞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머리에 띠를 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마지막 청와대 행진하는 데까지 주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머리띠엔 순국 결사대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파는 모여라 그러면 오후부터 시작하는 광화문 집회와 거리 행진에 질서 유지를 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순국하면 여러분 결사를 힘차게 쳐주십시오. 순국! 순국! 제가 문재인하면 퇴진을 외쳐주십시오. 문재인! 문재인! 정성을 다한 헌노트 가지고 또 공부하러 갈 생각입니다. 올해 64살의 김태훈 씨. 지난해 10월 3일 목숨을 내던지겠다는 유서를 쓰고 순국 결사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내 한 목숨 바쳐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 기도하고 또 집에서 응원하고 말도 안 돼요. 같이 지금은 정말 우리 정말 투쟁을 해야 돼. 촛불연맹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여기서 우리 육중대 중대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KBS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여기 오셔대. 500여 명의 순국 결사대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앞 거리 예배와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보니까 연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유, 우리는 목숨을 내는 사람, 유서를 쓴 사람이야. 지난번 영하 10도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인데 추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총선 승리할 때까지. 왜 순국 결사 대원들은 유서까지 써가며 광화문 집회에서 일하는 걸까요?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현 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기 위해 집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왜 우리 얘기는 안 들어봅니까? 누가 국민입니까? 나가 주장합시다. 내가 국민이다. 내가 국민이다. 내 말을 들어라. 문재인이 더 이상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목표 안에 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은 사실은 좀 은퇴를 한 분들이지만은 그 분들이 얼마만한 역할을 해서 이 나라 건설에 진짜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심들 다 갖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적폐청산하고 외쳐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가 적폐를 저지르면서도 그걸 모르고 전부 다 상대방 다른 사람들 탓을 하면서 그걸 그렇게 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적에 너무 이율 배반적이다. 너무 위선적이다. 이것이 제일 가슴 아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라를 왜 공산주의가 정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8월 15일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어떻게 이런 신념이 생겼을까요?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이 평화로운 그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대표들의 연설을 주목해봤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사태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면 Let me briefly explain about the situation we are facing right now. 지금 시간이 1945년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I believe we are in the same situation as we were in 다른 1945.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승만을 따를 것인가 김일성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강요였습니다. 그때의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지 나라가 된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다시 김일성을 선택하자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은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국민들을 향하여 내질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아직도 문재인이가 누군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공산주의 추종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극우 보수 농객 조갑셰 씨도 광장의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통과를 강행하고 공수처라는 헌법에도 없는 불법 수사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미 울산 김기현 시장 낙선 공장에서 경찰과 합세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총선을 부정선거로 이끌려고 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에 취임할 때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계약 파기를 한 겁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이게 탄핵입니다. 말도 안 되고 도망간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광장의 혁명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대한민국 만세! 삼 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모인 바로 그 자리.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3년 전에 이어 새로운 광장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광화문 집회 지지자들은 이곳을 광화문 광장 대신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곳이 우리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승만 광장일까요? 왜 교회 목회자가 광장 정치를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해 6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인 정광훈 목사가 시국선언을 하고 문재인 정부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를 전 목사의 튀는 행동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지난해 10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반조국 집회가 열리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일부 개신교인들을 광장으로 이끈 정광훈 목사가 정권 퇴진 집회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은 대학 다닐 때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험성에 빠졌을 때 어느 누구도 몸살이면서 안 나왔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은 나오셨어요. 아마 정광훈 목사를 아마 체포하면 나라 뒤집어질 거야. 지난달 말 광화문 집회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길통이 세워진 동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산당이 싫다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한경직 목사님이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조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날 무렵 한반도 내에서 기독교인들의 60% 이상이 평안도와 황해도, 한경도의 서북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방 후 북한의 공산 정권이 세워지면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남한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향 빼앗기고 토지 빼앗기고 교회 빼앗겨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반공주의자들이 됐고, 남한 사회가 이제 냉전 체제가 되니까 이제 이승만, 미군정, 그다음에 한국 남한에 내려온 그 월남한 이제 그 반공주의적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유착 관계를 맺게 되죠. 그 미군정 치하에서 한국인들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미군정에서 고문관이나 통역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직 선교사들이거나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교회를 통해서 알고 지내던 한국인 기독교인들을 추천해 서북 출신의 교인들이 대거 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북 청년단 친구들이 이제 그때 그 남한의 사회에서 반공 사회로 거듭날 때 그 남한에 남아있던 수많은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을 척결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에 이제 서북 청년단이 끼어들게 되죠. 결국 요 커넥션이 결국 미국하고 한국의 남한 기독교인들과 그 우파 정권하고 아주 긴밀한 삼각관계를 맺게 됐고,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을 겪을 때에도 결국은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는 반공, 그다음에 친미, 이 두 가지를 이제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 핵심 고리에 남한의 기독교가 있었던 거죠. 한국 근현대 사회에 있어서 적어도 개신교를 통해서 서구문명이 들어왔고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졌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정점에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놓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에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과 한국을 연결하는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승만이 이제 기독교 장로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은우의 개원식 때 목사를 세워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역시 또 5%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조사를 해보면 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이승만 내각이라든지 사회 지도층 인사의 한 40%가 개신교인이 됩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기독교계 원로들은 미국 정부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나왔을 때도 박정희 정부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상당히 좀 껄끄럽게 되니까 기독교 중간에 나서가지고 한경직 목사랄지 김한란 박사랄지 미국에 파송해서 한미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이 시간은 특별히 전두환 80년대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은 영향력 있는 보수 교단의 목사들이 조창 기도회를 열게 해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훌륭한 지휘관으로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또한 국보위에
상임위원장의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여러 해 동안 사회 구석구석이 만연돼 있는 모든 사회악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독재 정부의 그 위험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보수적인 목사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친정부적인 도움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시대였죠. 유신 시대, 50 시대, 60 시대를 거쳐서 전부 그렇게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개신교와 정권은 유착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게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입니다. 88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화해 무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적인 기독교가 반공 때문에 그 통일이 안 된다. 반공은 잘못이다 그래서 반공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선언서를 냈습니다. 소위 88선언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 보수적인 기독교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를 피해서 월남하고 반공을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반공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해서 반공한 것을 회개한다고 그러니 이게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 정신이 있는 거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한국기독교 청년합회예요. 숭배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하던 당군상 세우기 사업에 보수 개신교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다시 벌어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성향적으로도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진보적이죠. 그리고 친북적이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남북의 화해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면서는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느낌들을 가지기 시작했죠. 남북 화해 무드가 기존의 한미 동맹을 흔든다고 우려한 일부 국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한기총 소속 교단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기총이 다 이북 출신의 그 원로 목사들이 만든 단체거든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분들이 더 결집돼가지고 반정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2000년대에 이제 요 운동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이제 기독당, 그다음에 기독교 뉴라이트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대 중반, 2004년, 8년 요 어간에 막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출연했던 인물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죠. 뭐요? 그러니까 죽는 걸 요단강이라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도 이걸 보여. 정광훈 목사는 교회 부흥사로 유명세를 떨치던 목회자입니다. 아버지가 술 드시다 중간에 일어나서 쟁기 잡는. 2008년 기독사랑 실천당 공동 대표가 된 뒤 점차 정치 활동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한기총의 정과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런 한기총의 목적을 강조하며 좌파, 진보 진영의 공격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때 한기총엔 기독교 보수 교단들의 대형 교회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색이 짙어지면서 영락교회와 순복음교회 등 큰 교회들이 거의 빠져나간 상태에서 지난해 1월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기총이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의 한 60% 이상이 가입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5%밖에 안 남았죠.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라는 이야기가 먹히게 된 거는 요 기본적인 심성들이 있는 건데, 저는 예전에는 그게 있을 수도 있겠다고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시대에 이거를 반복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지 않나. 거기 참여했던 기독교 단체들이 이미 다 빠져나와서 실제적으로는 솔직히 껍데기만 남은 그런 모양이 됐죠. 근데 그 한기총의 그런 빈 자리에 정광훈 목사가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대표회장이 됐고 거기가 오히려 지금은 종교 단체라기보다는 지금은 정치 집단화 됨으로 인해서 원래 가졌던 그 한기총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의 함축된 지식을 전 목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정치인을 본격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민혁명 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싸움의 전선을 이 시작입니다. 이 정치학교 일기생인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일기생인데 지난번에 등록을 해주신 분이 170분 됩니다. 앞으로 170명, 270명, 1700명이 되고 이 전사들이 정치를 감시 감독해내고 올바른 정치가 되도록 우리가 국민 교육을 하고 이 역할을 우리 정치학교가 해야 되는 몫이다. 오늘 해주시기에 첫 번째는 기조 강연을 해주실 텐데 이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이승만 광장 이 10월 항쟁과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국민혁명의 지도자 전광훈 목사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려놓은 설계도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공한 나라입니다. 이승만의 설계, 박정희의 시공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거는 강의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따라서 기독교 이국론. 이게 이제 4대 기둥이거든요. 정치학교는 특히 반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알아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웠어요. 공산주의자와 동조하는 사람을 분리를 해야 된다. 핵심 공산주의자는 제거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국민혁명, 자유혁명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출발점은 이승만 정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거칠게 하면서도 딱 전곡을 찌르는 게 바로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만들자. 우리가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승만 광장. 하나 또 나가면 이 50%, 10% 조세보다는 세출의 크기가 상황하고 그중에 50만 국민혁명 정치학교는 한 기수당 매주 8시간씩 4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국가를 목표로 정치학교를 열었다며 김동길 박사를 정치학교 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인형 교육의 장, 바로 청와대 앞에 마련된 광야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없지만 지난해 10월 3일부터 매일 3차례에 걸쳐 노천 예배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밤 예배가 끝난 뒤 집으로 가지 않고 천막에서 숙식을 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어저께는 보니까 영하 10도, 10m 내려가지고 안에 다 얼었어. 근데 이렇게 추운데 선생님들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일단 그 4월, 15월까지는 예상 버텨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제일 쉽게 하면 제일 강한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사는 집 앞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텼다. 국가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만약에 공산화 되면 어디 되겠어요? 이곳에서 생활하는 교인들은 예배와 집회 등을 통해 역사를 새로 배우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정광훈 목사님 만나고서부터 내가 여기 역사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이승만하고 박정희만 딱 배우면 그냥 애국자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이승만은 이 나라를 건국해준 정말 고마운 분인데 특히 기독교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헌법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박정희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를 일으켜놓은 거야. 그렇게 뭐 있어요? 광야 교회에 머물며 보수 농객들의 유튜브를 접하고 세계 정세와 정치를 배웠다고 설명합니다. YTN이나 KBS, MBC는 이거 전부 거짓말만 뉴스만 보여주는 거야. 그래갖고 유튜브에 뒤져보니까 이 역사를 가리키는 사람, 이승만하고 박정희에 대해서 가리키는 사람, 우리나라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가리키는 사람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거야. 휴대폰 단톡방을 통해 각종 정보도 얻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를 한번 봐요. 기가 막힌 정보가 있어. 난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진짜냐고 내가 막 물어봤어. 단톡방이에요? 대통령 사면은 지방 분권. 이게 지방 분권이 무서운 거야. 선거 연령 17세, 18세로 하향하는 거는 전교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투표권을 줘가지고 다 민주당 좌익한테 표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개인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야. 공부를 하니까 완전히 역사가 달라. 그리고 이 빨갱이가 이 세상 우리나라를 다 장악했어요. 이름 뭐지? 김병수? 남편이 순국 결사대에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목숨 끌고 가서 우리 아저씨는 이 유서를 쓰고 온 거야. 나라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겠다는 사람들을 모아 순국 결사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직표에는 군대 중대장, 소대장과 같은 직책과 유서 작성일, 주소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낮에 광야 교회 주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과 여러 물품들이 도로 주위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커다란 천막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천막, 그다음에 침낭, 그다음 뒤에 식량, 다 이런 지금 지원 세력들이 여기 지금 현재 저기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이거 달라 그러면 되나요? 그렇죠. 지원을 위한 이 천막은 인근 서울 맹학교로 가는 통행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종로구청이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다 철거해가지고 없애려면 지금 여기 200명, 300명씩 매일 밤 이 추운 겨울에 노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건강은 어떻게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결정 아닙니까? 저기 있어요. 설명을 하던 한기총 대변인이 어디에선가 연락을 받고 급히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순국 결사대가 광야 교회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저분들 순국 결사 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철거만 온다고. 아까 철거만 온들이 아까 사진만 찍고 갔다고. 실제 상황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철거반원들이나 이제 용역들이 이제 안 오면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오시는데 수고하셨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만. 왜 순국 결사대에 참여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저희 KBS가 왜 저는 경주에 있는 한동교회 박수영 목사입니다. 목사님. 예, 제가 전광훈 목사님의 너아라 TV를 우연히 접하면서 그 한여름에 그 톡한 그 모습을 쭉 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정말 위중하구나. 나는 목사인데 목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목회 안 하는 건 아니고 이 어차피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목사인데 개죽음은 할 수 없다.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는 게 얼마나 숭고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토요일 집회 참석하고 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오후에 캐테시스라고 또 경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경주에서 이제 주일 지키고 또 월, 화, 수 신방도 하고 이제 수요일 또 예배를 마치고 목요일 날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해 왔습니다. 혹시 교인분들이나 예. 자제분들이 예. 이거 하시는 거 말리지 우리 않나요? 집에 식구는 한 사람은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박수를 치고 우리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7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방공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보면은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나라 꼴이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물론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힘들었지만은 저도 이 한 목숨 나라 위해서 마지막으로 바치고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요소 쓰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상당수는 기존의 언론을 멀리한다고 합니다. 대신 유튜브에서 각종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많지만 TV 잘 안 봅니다. 왜냐면 TV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누구 입맛에?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골라서 봐요. 집회 참가자들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목록을 보니 모두 극우 진영의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현 정부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나라 망치는 길로 가는 걸 간과하고 있어요. 일반 언론에서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시시때때로 보지만 주로 또 밤이 제일 조용하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보는 게 제일 많고 12시 이후에는 이제 뭔가 내가 이건 알아야 되겠다 해서 계속 12시 넘어가는 경우 2시까지 하는 거죠. 대학 동문과 집회에 함께 참석한다는 이분은 53학번부터 84학번들까지 단톡방을 개설해 각종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광화문 집회를 찍는 유튜버들도 100여 명에 이릅니다. 해서 지금 또 내가 조사받으러 가야 되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생방송으로 광화문 집회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30만의 우리 목회자들과 보수 유튜브 방송 자유애국주의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의 수는 지난 몇 달 사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가 뭔가 제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또 언론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되면은 자기 생각과 믿음에 맞는 거를 찾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보다 어떤 정부의 발표보다 도리어 이 유튜버들을 더 신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확산시키면서 신뢰하고 믿고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신념의 창구가 유튜브가 이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SNS 때문에 우리나라 양극화가 확산된 겁니다. SNS가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SNS를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그 지지자들만 그 공간 안에 있고요. 자신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그 공간에 가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정확한 자유주의 이곳에 세워야 된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셨을 텐데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그 70년 전 그 이상 되었던 그 시대와 지금 같느냐 내지는 세계 정세가 그 당시에 냉전을 벌였던 그 시대랑 지금 이 시대랑 같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을 불러들인다는 것 자체가 전 넌센스라고 생각됩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 청와대 앞 광야교회, 국민혁명 정치학교, 그리고 보수 농객들이 활동하는 유튜브 속 공간. 이들 공간 속에서 유통되고 확장되는 정보들이 과연 이 시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내용일까요? 혹시 이곳에서 활동하는 광화문 집회 지지자들은
지난 70년 전의 냉전 논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다 써가지고 저녁에 나한테 가져와. 이러면요 대통령 인기 짱 된다고 짱, 그죠? 전 목사의 활동이 늘면서 그의 막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남편보다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이 망할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100% 임하면 문재인 저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몽땅 데리고 오후 3시까지 다 강원갑장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습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의 실탄을 받아서 순교하실 분들, 그 목숨을 내어놓으실 분들, 피 흘림이 없이 무슨 혁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제 1호로 죽겠습니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 때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정광훈 목사 등은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과격 시위대의 방해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회 입법 저지 시위에 광야교회 교인들이 동원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로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광야교회에서 열린 국민대회 때 국회의사당 소동에 광야교회 교인들도 참여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당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무력으로 통과시킬 것 같으니까 긴급하게 자유애국 국민들한테 SOS를 쳤습니다. 와서 몸으로 막아주세요. 저도 한국당이지만. 그래서 그런 긴급 동원은 어려워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이 한국당의 대국민 호소 SOS가 안 통했는데, 야, 이게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당이 이제 진정한 우리의 동지는 바로 강약교회의 우리 애국동지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이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때 돈을 걷어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기부 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이 돼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광화문 광장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걷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기총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그런데 최근 집회에선 다른 형태로 돈을 모금하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라는 이들을 믿을 수 없어서 자유일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구독 신청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달에 15,000원입니다. 15,000원. 신의 한 수. 바로 이것을 국민방송으로 우리가 결정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신의 한 수도 구독하는데 10,000원입니다.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인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4개 서명용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결단을 안 하면 대한민국 기대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북한한테 넘겨줘버리고 여러분 외국으로 이민 가버리십시오. 그러면 다 합해봤자요 30,000원밖에 안 돼요. 30,000원. 우리 그러면 서명용지를 다 나눠 가시는 동안에 우리 또 재미있는 노래 한번 눈을 이기는 노래 하면
야야야를 한번 불러요. 내 나이가 돼서 한번 불러가면서 성령을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국민노조 가입 신청서 등의 서명 요청이 매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뭐가 어느 정도 뭐 좀 확보해야. 최근에는 정광훈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목사 안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우선 짧게 브리핑을 좀 기독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의 목사 안수 증명서가 교단의 양식과 다르다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광훈 씨가 받은 목사 안수증은 이 같은 교단, 같은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른 목사의 것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 안수증에는 안수위원들의 이름도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 측은 이에 대해 각 교단과 노회의 목사 안수증 양식은 다를 수 있는데 평화나무 측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내주시기로 했다. 전 목사가 거처로 사용하고 있는 청와대 근처 다세대 주택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253개 조직은 광화문 집회를 계속 이끌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미국과 일본과 전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동맹으로부터 분리하여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대륙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저는 한기총 25대 대표회장으로 우리 정관이, 한기총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가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는 지킨다. 이것이 정관이에요. 그래서 정관에 따라서 나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저는 이 운동을 목숨 걸고 해왔고 내가 이제 6월 8일 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그 발표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저는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나 더 이상의 그 집단 시위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한 방법이 방법이 딱 하나가 있죠. 무난 주사파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막말의 수위를 좀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집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반대 집회 있죠. 촛불 집회라든지 보세요. 나는 저리 가라요. 그 용도가. 에? 그러니까 집회는 내부 충전용으로 그런 언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집회하는데 무슨 대학에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집회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광화문 광장 군중 속에서 각 지역을 표시한 팻말과 깃발들이 보입니다. 한기총은 총선에서 기독교인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한기총 조직을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253개 지역으로 재편했습니다. 전국 253개가 선거구입니다. 253개의 순수한 기독교 조직과 교회 연합이 되어 있으면 기독교인이 한꺼번에 모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정당에 우리는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된 뒤 기독자유당을 내세워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건 곧 미가엘 천사였던 하나 나타났습니다. 기독자유당의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그럼 올해는 이제 4월 15일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럼 반드시 기독자유당 여의도 입성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야, 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단순히 입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967만 표잖아요. 그 3분의 1만 투표해 주셔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 해당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개신교인들의 79.5%가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5.2%에 그쳤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74.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7.5%였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 응답자의 64.4%가 기독교의 위상을 훼손한다고 답했고 우려가 된다는 응답은 22.2%였습니다. 전 목사를 지지하거나 주장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13.4%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들의 정치 참여 자체에 대해서는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나왔고 그것에 비해서 13.4% 정광훈 목사에 대한 지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라든지 그들을 따른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이런 모토보다는 혐오와 배제와 제거의 이렇게 모토를 내세우고 나가시는 분들이어서 과연 건강한 합리적인 열려 있는 기독교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나가보면 정치 평론가들은 광화문 집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와서 이제 막 리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집회가 계속 이어진다면 현재 지금 한 수만 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층 직결이라든가 혹은 정치 선진화에 도움이 될까요? 보수층 집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가 많은 보수층들의 정서에 울림을 줘야 하거든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이든. 그래야 내가 저 집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저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줘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 구호들, 메시지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치우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도 보수 성향이라든가 합리적 보수들이 볼 때는 너무 극단적인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한국당이 저쪽에 힘을 실어주면 한국당 외연 확대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너무 황교안 대표가 우겨와 정광훈 목사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다수 국민들도 볼 때 좀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확장력이 약해지니까. 선거 때는 중도표가 제일 중요한데 이 중도층이 볼 때는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든요. 우리 70년 동안에 가장 세계에서 최대 강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전국입니다. 지난주 광화문 집회, 연초에 정광훈 목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더 많은 보수 우익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통해야 되겠죠. 도대체 강남에는 얼마나 뉴라이트 운동의 대부인 김진옥 목사, 국민혁명 정치학교 교장인 김동길 교수 등이 광화문 집회를 응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깃발을 들고 있는 전국에 253개 지역장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광화문으로 모여주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 각 지역 253개 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체적으로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처럼 오후 1시부터 각 253개 지역별로 오늘 같은 애국대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비장한 음악에 맞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합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 대표인 방인성 목사의 조부는 1949년 평양에서 공산 정권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직접 가보기도 했다는 방 목사의 생각은 어떨까요? 극우 세력들이 아마도 그 진보 정권이 계속 갈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극렬하게 새 집결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계속 조장하고 만들어가고 이용당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세대 이승만 연구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김명구 교수와도 얘기해봤습니다. 정부적이었다. 그러면서 정계 분리를 촛불 효과가 한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그것이 학습이 돼서 지금 광화문에서는 자기네들도 촛불처럼 이렇게 모이고 소리를 높이면 그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지금 정권을 하야시키거나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엔 이건 착각이고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막으려면 지금 정부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적폐 세력으로 자꾸 이제 몰고 가는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포용하고 하는 논리들을 개발하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서 들어야죠. 광화문 집회에 나와 있으신 분들의 충정심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동안 잘못된 이데올로기, 증오심,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 사회주의가 마치 반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딱 자리매김한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어르신들,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정말 참 슬펐죠. 마음이 좀 아픕니다.